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배신자가 드러난다. 2. 폴란드의 위대한 영예. 3. 한국 국방기술의 황금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보라매는 2009년 3월 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 개발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2011년 사업에 착수했고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KF-21 보라매는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첫 비행했고 이어 11월 20일 2호기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달 안에 KF-21 시제 3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2026년 KF-21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초음속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시키며 한국은 또 한 번 방산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산업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차, 미사일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F-21이라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며 완전하다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KF-21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는데요. 논란 및 사고에 대해 살펴보면 역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사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개발의 세계 유일한 공동 개발국입니다.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전투기를 양산할 시에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은 4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개발 자금 중 일부분만 부담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기술적인 기여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부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떻게든 분담 금액을 줄이면서 기술 이전 100%와 대외 수출권을 요구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 기술을 훔치려는 꼼수로 밖에는 안 보이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7월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한화 2,290억 원이며 체납액은 그보다 훨씬 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재협상에 따라 감액된 1,000억 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5,800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예산을 책정했으며 양상 및 기술 이전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은 지난 12월 18일 현지 매체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주 예산에 KF-21 개발 비용 분담을 할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드윅 푸지아스투티 한디아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은 KF-21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되었다면서 분담금 지급과 관련해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대변인은 비용 분담과 수출 허가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KF-21 사업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원활하게 착착 진행되었고 심지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전투기 체계를 완성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완벽하게 완성해버리니 부랴부랴 사업금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의 국영 방산 기업 PDZ 회장이 한 말 또한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자신들이 금액을 지불하고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DZ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쁜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핀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말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폴란드의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흐바웻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구성품 생산 라인을 핀란드에 세운다면 앞으로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KF21 전투기라든지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서 가동하게 되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물론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무기 산업에 있어 큰손으로 맹활약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해 검토하고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두 국가는 신뢰를 두텁게 쌓아나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현재 한국과 분당 등 문제를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폴란드는 그만한 자금력을 보여주었고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으며 충분히 그럴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KF21은 현재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 첫 사례이지만 완벽한 성공을 이뤄냈고 2020년대에 세계 각지의 중소형급 세미 스텔스 기종을 개발 및 완료한 기종은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이에 KF21은 이미 성능까지도 입증하고 있으니 중소형급 전투기 시장 중에서 F-35가 판매되지 않은 곳을 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이 F-35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눈치 보지 않고 KF-21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전달한 앞선 K2 전차가 보여준 것처럼 가격도 저렴한데 빠르게 조달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한국의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로서는 소위 말해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 핵심 전력과 파견 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니의 인원수가 1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미납금 문제에도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이고 앞선 무기체계 구매 대금은 완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먼저 신뢰를 깨뜨린 쪽은 인도네시아 측이니 어떻게 해서든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런 억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인도네시아지 한국이 아니야. 한국 입장에선 인도네시아보다 능력 있고 돈 있는 나라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 군이 협력할 필요가 있을까? 협력은 중요합니다. 다만 이젠 위상 자체가 달라졌기에 인도네시아는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한국의 눈치를 봐야겠죠. 폴란드는 한국에 완전히 훌려버렸네. 기회만 온다 하면 무조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한다. 폴란드 입장에선 이제 육군 전력은 충분하니 더욱 전투기가 필요하겠지.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있죠. 많은 유럽권의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탐내고 있으니 자신이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다 어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인도네시아가 무조건 꿇고 뜯어가야지. 이제 한국 무기는 선점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히 초조할 거야. 처음 협력관계 때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무기를 사주는 입장으로 여겼을 텐데 이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니 말이다. 한국 측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좋은 조건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쉬울 것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완성될 줄 몰랐으니 이리 행동했겠지.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기술력을 탐내는 꼴이 보기 치진 않네. 기술이 전만되면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 얼굴이 아무리 두꺼워져도 인도네시아에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미 신뢰관계도 쌓였고 폴란드를 통해 유럽에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야 될 거야. 폴란드같이 돈을 가진 나라가 나선다면 아마도 그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 당장 돈이 없다고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KF-21 사업은 지금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이 개발할 또 다른 초음속 무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이 성장하는 걸 보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가 자신 있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된다. 원인은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제가 맞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15일 폴란드 국경 마을 푸셰보도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폴란드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를 두고 G7과 나토 등 세계 여러 강국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뒤인 11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의 정체가 우크라이나군이 요격을 위해 발사한 S-300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두 중량이 100kg이 넘지 않고 장약량은 수십 kg에 불과한 S-300이 터진다고 깊이 5m, 직경 20m짜리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폴란드를 공격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주장을 서방의 많은 매체들이 지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폴란드가 나토를 소집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과 달리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날 러시아의 유명 코미디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 분장해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라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조차 이 다음 전쟁 준비에는 상당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폴란드와 한국이 맺은 방산 수출 계약의 규모와 건수가 폭증한 것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AS-21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레드백 운용을 위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흑표를 시작해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하려는 이유와 폴란드가 유독 한국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 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폴란드카 연일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무기 대금이라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폴란드는 유독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한화 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험 테스트에서 폴란드가 그만 레드백에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 분위기만 보면 수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 브로커들은 폴란드가 이미 차기 보병 전투차로 한국의 레드백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자체 제작한 보르숙 장갑차의 성능이 우리 레드백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의 보르숙 장갑차는 전장 7.5m, 전폭 3.5m, 전고 2.7m, 중량 25톤짜리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또 엔진은 독일 M2유사의 T20 750마력 디젤 엔진이 사용됐고 주포는 미국의 부시마스터 LL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장갑차 수준이 한국에게는 구식이 되어 개량을 추진 중인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는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에 D840 렉스 850마력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중량도 보르숙 장갑차와 비슷한 25톤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좋은 장갑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 화력이 딸립니다. 부시 마스터 II 기관포는 드론을 상대로는 나름 괜찮은 무기지만 전차의 뒤에서 보병을 엄호하는 보병 전투차의 주포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무기입니다. 이에 반해 K-21 장갑차는 기관 부대의 선봉에서 기계화 보병을 지원하는 보병 전투차라는 목적에 맞게 79경장 40mm 기관포인 국산 K-4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차의 화력을 놓고 따지면 K-21이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미는 K-21의 개량형인 AS-21 레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레드백은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해 40mm 기관포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업권을 요구하면 언제든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처럼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전차 미사일과 부무장으로 설치된 RWS 덕에 보조 화력에서도 보르숙 장갑차를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장갑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방어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레드백과 보르숙은 장감의 수준이 다릅니다. 보르숙은 25톤 차량의 증가 장감을 부착해 40톤 수준의 중장갑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증가 장감을 얹다 보니 방호 효율이 떨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750마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증가 장감을 장착했을 때 기동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레드백은 애초부터 중장 감차로 설계됐기에 커다란 차체에 두껍게 장감을 둘렀습니다. 이는 레드백의 스펙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의 차체 중량 42톤으로 보르숙 장갑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럼에도 장갑은 더 두껍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바꾸고 그만큼 여유 있는 부분을 장갑에 추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9자주포가 사용하는 1000마력 엔진을 쓴 덕에 거의 전차 수준인 차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미래전을 대응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방어 체계에서도 레드백은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신 영상은 한화 호주법인이 레드백에 달린 아이언 피스트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한 모습입니다. 날아오던 로켓을 단박에 격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아이언 피스트 체계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존하는 능동 방어 체계 중 가장 선진적인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보르숙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자슬론사의 능동 방어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차의 주임무인 하차항 보병과의 협동 전투 중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파편이 아군 보병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동북권 능동방어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르숙 장갑차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레드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폴란드 군인들은 자국 정부에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국익을 접어두더라도 보르숙 장갑차 대신 AS-21 레드백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갑차를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폴란드는 심각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하자 폴란드 내 반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참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폴란드의 잠재 적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극단 세력을 다독이며 전쟁 대신 전쟁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국내 여론 악화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S-300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사고 현장의 폭발 규모가 지대공 미사일의 폭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게 근거인데요. 실제로 S-3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밀 유도 장치 때문에 탑재된 폭약의 양은 탄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젤렌스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S-300의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제 순항 미사일의 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염려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태를 수습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겼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미쳐 날뛰면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면 11월 15일처럼 폴란드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무조건 러시아, 벨라루스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토 헌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구성원들 역시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의 군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구식 무기의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메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폴란드군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보르숙 장갑차는 세계 최고는 아니라도 훌륭한 국산 무기이고 산업 발전과 생산선 면에서 외산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추가 도입이 어려운 외산과 달리 자국 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군은 이 주장을 듣고도 레드백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업체가 주장한 생산성조차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무려 2010년대부터 차기 장갑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폴란드군의 불만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방산업체가 새 장갑차를 준다더니 구소련제 폐물 장갑차가 거의 환감이 다 되도록 신형 장갑차의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9의 차체를 그대로 써서 만든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 아제크라프의 생산을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또 K9PL의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시설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백은 K9 차체 라인에서 일부 조정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 국내 업체들보다 한국산 장갑차의 생산성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방산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습니다.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준 것이기는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군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의 주력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계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21 레드백이 폴란드군에 대량 도입되리라는 예측은 결코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호주의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 자체가 호주의 정치적 변동 같은 변수만 없다면 한국은 충분히 폴란드에
레드백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디 한국 기감 장비에 대한 매력을 폴란드가 빨리 알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